2015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키워드 최은묵. 죽은 우물을 건져냈다. 우물을 뒤집어 차를 바르는 동안 부식되지 않은 갈까마귀 떼가 땅으로 내려왔다. 두레박으로 소문을 나눠 마신 자들이 전염병에 걸린 거목의 마을 레드우드 꼭대기로 안개가 핀다. 안개는 흰 개미가 밤새 그린 지하의 지도, 아이를 안은 채 굳은 여자의 왼발이 길의 끝이었다. 끊긴 길마다 우물이 피어났다. 여자의 눈물을 성수로 믿는 사람들이 물통을 든 채 말라가고 있었다. 입 떨어진 계절마다 배설을 끊는 평면들이 지하를 채워나갔다. 부풀지 못한 뼈들을 눕혀 물길을 만들면 사람들의 발목에도 실뿌리가 자랄까. 안개가 사라진다. 흰 개미가 우물 입구를 닫을 시간이다. 우물은 떠나지 못한 자의 피부다. 키워드 최은묵입니다. 이 키워드 제목을 키워드라고 했는데 그냥 얼핏 읽으면 왜 키워드라고 했을까? 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읽어보시면 키워드는 영어로 keyword라고 하죠. 핵심어, 그러니까 핵심어라는 게 키워드는 어떤 키가 열쇠잖아요. keyword. 네. 쑥쑥 자라는 영어 나무 유튜브에 오시면 영어도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열쇠 단어인데 어떤 문제 또는 사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그 실마리 같은 게 키워드죠. 근데 본문 내용에서 레드우드가 나와요. 레드우드,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가시면 레드우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레드우드는 미국, 아메리카죠. 아메리카에서 있는 나무인데 키가 가장 큰 나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수령이 한 3,000년 된 것도 있다고 해요.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던 나무가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굉장히 130m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가장 높은 나무가.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레드우드는 보통 100m 이상 자라니까 키가 크죠. 근데 키가 큰 나무는 너무 크면은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안개 같은 것을 먹고 산다고요. 잎이나 가지가 직접 수분을 이렇게 공급받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아주 커버리면 키 큰 나무들이 그늘을 다 만들어 버리면 밑에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 큰 나무들은 자기 가지를 꺾는다고요. 그래서 작은 어떤 나무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가지를 스스로 꺾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나무의 특징은 키가 100m 이상 자라는데 뿌리가 5m 이상 밑으로 뻗지를 않는다고요. 되게 얕은 건데, 근데 그 100m 이상 자라는 나무가 5m 또 밑으로 못 뻗으면은 쓰러질 텐데, 그렇게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지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뿌리들이 막 얽혀가지고 서로 어떤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얽히고 설켜서 사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양분도 공유하고 수분도 공유하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그렇게 이웃이 되어서 산다고 합니다. 죽은 우물을 건져냈다. 참 죽은 우물이래. 우물. 원래 우물은 생명이죠. 네, 생명인데 죽은 생명을 건져냈다라고 해요. 누군가 좀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생명을 건져냈다 이런 말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물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물은 생명의 물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특히 기독교에서는 어떤 영원한 생명, 뭔가 생명을 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물에 빠져 죽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홍해인가 하는 데서 빠져 죽죠. 다 죽죠. 이렇게. 왕창 죽는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그 정화의 상징이죠. 어떤 그 정화의 상징. 왜 그 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뿌리잖아요. 그게 이름이 우슬초라고 해요. 물을 뿌려서 죄를 이렇게 씻어내죠. 네. 그래서 정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 생명의 상징, 우물이 또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특히 생명과 정화의 상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시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물을 뒤집어 살을 바르는 동안 부식되지 않은 갈까마귀 떼가 땅으로 내려왔다. 이 시는 정말 다양하게 해석돼서 조금 해설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설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약간 죽음의 관점에서만 좀 잡아봤어요. 너무 다양하게 해석되니까 상징이 워낙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제가 하는 한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해설하는 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시가 너무 다양하게 해석되고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상징성들이 다양해서. 그래서 우물을 뒤집어 살을 바르는 동안 부식되지 않은 갈까마귀 떼가 땅으로 내려왔다. 우물이 생명이라면 죽은 생명이잖아요. 위에서. 네, 그 건져낸 죽은 생명을 뒤집어서 살을 바르는 동안이라고요. 살을 바른다. 죽음이 뼈에서 살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그 부패되어 가고 있겠죠. 예, 부패되어 가고 있는 동안인데 부식되지 않은 갈까마귀 떼가 땅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갈까마귀. 까마귀, 우리나라에서 까마귀 대부분 다 떼까마귀죠. 한국에는 떼까마귀가 많고, 또 떼까마귀하고 갈까마귀가 있는데, 갈까마귀에는 모가지에 그 흰색이 있어요. 좀 까치하고 헷갈리죠. 흰색이 있는 게 이제 갈까마귀고, 이 갈까마귀라고 하는, 여기서 갈까마귀를 가져온 것은 일반 까마귀도 행동 패턴이 비슷한데, 좀 그 갈까마귀는 약간 계절성, 그러니까 철새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갈까마귀라는 발음에서 오는 그런 것도 좀 상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식되지 않는 갈까마귀, 그러니까 부패되지 않는 갈까마귀인데, 그러니까 갈까마귀는, 까마귀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좀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높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약간 높은 자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날개가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좀 약간 그 힘이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늘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까마귀가 굉장히 작은 새들 괴롭히잖아요. 괴롭히고, 또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뜯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뜯어먹으려고
죽음 다음에도 그런 가해를 하는, 죽은 자까지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가해자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잔인하죠. 두레박 아시죠? 두레박. 우물에는 두레 우물이 있고 박우물이 있어요. 박우물. 두레 우물은, 두레박이 뭔지 아세요? 박우물은 그냥 바가지 같은 걸로 그러니까 바가지로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박우물. 바가지의 줄임말이 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로 떠먹을 수 있는 얕은 우물을 박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레우물은 약간 이런 어떤 그 양동이 같은 거, 작은 양동이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물을 떠올리는 거 알죠? 두레박. 네, 그 두레박으로 떠올리는 우물을 두레우물이라고 합니다. 네, 시인은 이런 어떤 시적인 단어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 박우물, 두레우물 두 가지. 그래서 두레박으로 소문을 나눠 마신 자들이 전염병에 걸린 거목의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두레우물은 거기서 죽음이 나왔는데, 죽음이죠, 죽음. 예, 그런데 두레박으로 소문을 나눠 마셨대요. 소문. 어쩌면 죽은 우물에서 건진 소문이라서 죽음이겠죠.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은 물이에요. 좋지 않은 물을 먹었어요. 아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물이 바로 그 소문이겠죠. 소문. 그 소문을 나눠 마신 자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걸린 거목의 마을이다라고 했는데, 거목의 마을, 거목, 큰 존재들인데, 그죠? 거목이다. 사람을 제목이라고 하지만 아주 큰 인물이 될 만한 제목을 거목이라고 하죠. 그 거목의 마을이래요. 사실은 레드우드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 거목은 뭐죠? 우리가 크게 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높은 곳은 흔히 큰 것, 높은 곳, 이것은 흔히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거목이라는 것은 욕망의 전염병이겠죠. 그런 거목의 마을이에요. 그 거목의 마을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네. 레드우드 꼭대기로 안개가 핀다라고 합니다. 레드우드, 그 100m 이상 자라는 그 숲 꼭대기에 안개가 핀대요. 안개는 흰 개미가 밤새 그린 지하의 지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레드우드 꼭대기에 안개가 핀다. 이 레드우드는 너무 높아서 그 나무에는 관줄기가 있고 물줄기가 있어요. 다발이 있는데, 관다발이라고 해요. 관다발. 그 관다발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다발이 있고 또 양분을 끌어올리는 다발도 있는데, 그 관다발이 저 꼭대기까지 못 올려요. 그래서 잎에서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을 흡수해서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안개가 그런 어떤 수분으로서 생명을 주는 그런 안개일 수도 있겠지만, 안개는 뿌옇죠. 안개가 피면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레드우드 꼭대기는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 아주 높은 곳이죠. 네. 높은 곳은 욕망의 어떤 높이일 수도 있고, 그 높은 곳에 안개가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피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욕망에 에워싸여서 어떤 세상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안개는 흰 개미가 밤새 그린 지하의 지도라고 했는데요. 그 안개는, 그러니까 흰개미는 제식성 곤충이라고 해서
나무를 막 갉아먹죠. 예, 그 나무를 먹는 식성의 곤충인데 그 나무가 그 흰개미가 밤새 그린 지하의 지도라고 합니다. 흰개미가 만들어냈대요. 안개의 모습이 그 안개가 아까 이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하의 지도래요. 지하. 그러니까 흰개미가 지하의 지도를 그려놓은 게 그 안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는 어둠의 세계이고 또 죽음의 세계이기도 하죠. 네, 그 지하의 지대로요. 욕망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죠. 아이를 아는 채 굳은 여자의 왼발이 길의 끝이었다. 이 부분과 그 아랫부분이 참 헷갈려요. 진짜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물에 빠진 여러 사람 중에 두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다르게 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죽은 여자일 것 같아요. 아이를 아는 채 굳은 여자의 왼발이 길의 끝이었다. 길은 삶의 길이겠죠. 그 삶의 끝이었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아이를 아는 채 삶을 마무리한 거죠. 네. 끊긴 길마다 오물이 펴났다. 네, 이 끊긴 길죠. 삶의 길이 끝난 때마다 그런 죽음이 이렇게 피어난 거죠. 그래서 여자의 눈물을 성수로 믿는 사람들이 물통을 든 채 말라가고 있었다. 참 멋진 표현 같아요. 여자의 눈물을 성수로 믿는 사람들이 물통을 든 채 말라가고 있었다. 여기서는 여자가 그냥 아기를 안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여자가 흘리는 눈물을 마치 성모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인 것처럼, 그래서 성수 아시죠? 크리스천에서 그 성수반인가요? 그 성수반 약간 물 막 나오잖아요. 그 물 찍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던데. 성수. 제가 영어 소설 읽는 게 취미여서 미국 소설을 대부분 읽었는데, 그러니까 대중소설 말고요. 그 미국 주류 소설들은 대부분 읽었는데, 이 성수 이야기가 그 V라는 소설에서 보면, 토마스 핀처일 거예요. 그 성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수로 믿는 사람들이 물통을 든 채 말라가고 있었다. 그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뭐랄까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근데 이제 고통스러운 여자, 고통받아서 눈물 흘리는 여자를 보면서 성수로 믿고 그를 구하려고 해요. 이 성수는 어떤 그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성스러울 성자에 몰수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영원한 생명을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그 여자의 눈물을 얻으려고 여자는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물통을 든 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수를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말라가고 있었다. 고통, 죽음을 얻는 거죠. 이렇게. 입 떨어진 계절마다 배설을 끝낸 평면의 지하를 채워 나갔다라고 했네요. 배설을 끝낸 평면들이 지하를 채워 나갔다. 입 떨어진 계절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될 수가 있는데, 한 해 가을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시점이 마무리될 때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끝날 때마다 배설을 끝낸 평면들이, 이 평면이 아주 낮은 곳, 평평한 곳을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좀 그죠? 그리고 그 약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평면이죠. 그리고 어떤 그 볼일을 다 본 어떤 그런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하를 채워나갔다라고요. 지하는 어둠의 세계인데, 그런 고단한 삶의 세계에서 그런 지하는 그런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갔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부풀지 못한 뼈들을 눕혀 물길을 만들면 사람들의 발목에도 실뿌리가 자랄까. 이 참 표현 좋습니다. 이렇게 부풀지 못한 뼈들을 눕혀 물길을 만들면 사람들의 발목에도 실뿌리가 자랄까. 이걸 굉장히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지죠. 어떤 그 애절함, 간절함,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불릴식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자는 살바른 뼈 알자에다가 고들 직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뼈에 살이 붙어가는 것, 네, 그게 이제 불릴식자예요. 그래서 뼈에 부풀지 못한 뼈라는 것은 뼈에 살이 붙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될 수가 없겠죠. 네, 부풀지 못한 뼈, 결국 살아나지 못한 뼈들이겠죠. 살아나지 못한 어떤 생명들을 눕혀서 그런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 눕혀서 거기에 물길을 만들면 사람들의 발목에 실뿌리가 자랄까라고 해요. 네,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애절한 어떤 간절함이 있죠. 실뿌리, 나무에 실뿌리는 양분을 직접 빨아들이는 뿌리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생명의 물을 주면은 생명이 붙을까, 뭐 이렇게 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이제 상징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안개가 사라진다. 흰개미가 오물입구를 닫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참 네, 좋습니다. 안개가 사라진다. 뭐 흰개미가 오물입구를 닫을 시간이다. 우물은 떠나지 못한 자의 피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워낙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안개가 사라진대요. 안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개가 사라지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안개는 흰개미가 만들어 놓은 밤새 저 위에서 안개 설명했잖아요. 밤새 그린 지하의 지도라고. 근데 흰개미가 이제 어떤 그 먹이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흰개미가 우물 입구를 닫을 시간이다. 이제 뭐 안개를 더 이상 안개 만드는 일을 끝낼 시간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똑바로 실체를 있는 그대로를 선명하게 볼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안개가 사라지고 흰개미가 더 이상 안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죠? 오물입구를 닫으면, 오물입구를 닫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은 이제 뭔가 실체를 보아야 할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물은 떠나지 못한 자의 피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걸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들으세요. 우물을 떠나지 못한 자의 피부다. 우물. 어떤 의미에서 우물은 여기서 생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물이
어떤 죽은 우물이었는데 여기서는 생명으로 보고 어떤 떠나지 못한 자, 그죠? 네, 죽지 못한 자죠. 죽은 자가 있고 또 그 중에서 물에 빠져서도 산 자가 있고 산 자의 뭐 피부다. 즉 그러니까 우물은 산 자의 피부는 뼈에 붙어서 생명이 되는 거니까 살이죠. 그러니까 생명인 거죠. 산자의 생명이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또 우물은 죽음 그대로로 본다면 살아있는 자, 즉 떠나지 못한 자, 살아있는 자, 저 어떤 어떤 큰 죽음이 있으면 그 큰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죠. 우리 뭐 사건들 많잖아요.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게 좀 세월호 느낌도 나죠. 또 뭐 이렇게 여러 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형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서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그 우물이라는 것, 즉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겠죠. 떠나지 못한 자의 피부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죽이죠. 살아남은 자에게 살아남은 자가 벗어버릴 수 없는 거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벗어날 수 없는 피부가 벗어날 수 없는 가죽이니까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산자를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떠나지 않는 벗어날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기억이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거겠죠. 고통의 기억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말로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최은목 시인의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